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도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은 여기 임 대표님이 자리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슈로 오지를 못하셔서 네. 오늘도 일당백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평소에 운동도 좀 하지만 예. 어차피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타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좀 잊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관리 유의하자라는 메시지로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요. 요즘에 현금 마련해놔야 된다. 불안불안하다.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유 있는 근거 있는 불안일지 시장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을 할까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짚어주세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월초에 나타난 급락이 지난번 8월의 급락과 같을 것이냐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근데 올해 한번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에 일정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조금 몰려 있다. 우리가 좀 주의해 볼 만한 그런 일정들이 우리의 그 추석 연휴 기간 앞뒤로 해서 전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FOMC는 우리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그 연휴 이전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선과 관련된 토론이 처음으로 열리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 또 그에 따라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정책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FOMC와 BOJ가 또 함께 열립니다. 그 같은 기간에 즈음에서.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전부 추석 연휴를 공교롭게도 앞뒤전으로 만기까지 다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만기 정도에 가서 이런 변동성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게 월 초부터 뭔가 툭 터지면서 그냥 흥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자,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말라가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는 거죠.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마르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안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이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그러기로 몰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급락이 나왔을 때 그 급락의 끝을 보려면 거래대금의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융자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의미 있는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지난 8월의 급락에도 신용융자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증시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도 되고 증시내에도 우리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버틴 바이오나 일부 종목군들은 굉장히 건조하게 버텼고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은 실적이 좋다는데도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최대 리스크가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약간의 충격으로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러기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정말 참다가 마지막에 거래를 분출하면서 자기가 자기 포지션을 다 누출하는 그 시기가 오히려 저점이고 그때 이제 모든 걸 자기는 손실을 확정해 버렸는데 증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 두라는 의미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스쳤다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거예요. 거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가 뛰어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어설픈 구간에서 계속 몇 퍼센트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래대금이 올라갈 때 시장이 다시 반등할 때 그때 뛰어들기 위해서라도 현금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건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 그림이 뭐냐면 일본의 2년 국채 수익률과 미국의 2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그다음에 이 회색으로 나타낸 것은 둘의 차이, 스프레드를 나타낸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 스프레드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정책적인 변화를 주면서 일본 금리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고요.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서 또 경기가 악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2년물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9월 달에 뭐 미국이 저는 뭐 빅컷 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FOMC에서 25bp 혹은 뭐 그 이상의 금리 인하를 또 열어두는 뭐 발언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2년물 국채는 일정 부분 이걸 반영했지만 더 내려오거나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뒤어서 바로 이어져서 진행할 BOJ에서 여전히 강하게 위쪽으로 금리를 뭐 올린다든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보여주면 저 격차가 더 줄겠죠. 근데 저게 1차적으로 줄면서 시장이 그 8월 달 초반에 충격이 온 거란 말이에요. 소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우려가 온 건데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그 엔캐리로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 빠르게 청산하는 과정이 한 번의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럼 아직 뭐 줄 포지션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엔캐리 때 지금 실질 실효 환율로 본 N달러의 적정선은 130이다. 그러면 아직도 하락할 폭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N달러의 변동성이 나타날 때 정말 뭐 8월만큼의 변동성은 아니어도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뭐 채권 시장이나 전체 시장의 변동성은 없을까? 라는 것을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우리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다 몰려있는 시기니까 그러면 FOMC 결과도 못 보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선 그 이전에 뭔가 액션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연휴 이전에 포지션을 정리할 것들, 그다음에 그 외에 뭐 포지션을 만들 것들을 미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연휴 이전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여전히 있다라고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국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 지금은 현금의 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메말라 붙어 있다. 두 번째로는 미일 금리차 부분을 점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현재 엔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 직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143엔대. 이럴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우려가 재차 고조될 수 있는 환경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뭐 저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뭐 깨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속도가 빠르게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지난번에도 뭐 162에서 142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또 트레이드를 유발하면서 더 빨라지는 그런 가속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상당수 많은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었다면 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급하게 청산되거나 전저점 빠르게 깨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추세적으로 슬슬슬 밀리는 그 양상도 좋은 건 아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N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은 워낙 일본 쪽에서 올해 전 세계 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의 흐름과 그 비트코인도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어떤 분이 댓글에서 말이 되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자산이랑 우리 증시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가 다릅니까? 현재 구간에서 엔캐리로 똑같이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그게 청산되는 관점에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이게 싸고 저게 비싸고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엔캐리로 묶여서 같이 들어간 자산들은 청산될 때는 같이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도 또 미국 나스닥의 변동성, 우리 시장의 변동성, 대만과 일본의 변동성 확대될 때 비트코인도 거의 비슷한 확률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묶여가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위험 요인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섹터를 가져오셨네요. 바로 건설 섹터입니다. 건설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그리고 삼성 E&A를 토픽으로 봐주셨는데 이런 종목 뭐 GS건설 이쪽은 잘 움직이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어가지고요. 네, 뭐 건설업종, 건자재업종 뭐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뭐 한 두 달 전에 처음에 이제 건설업종 금리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말씀드릴 때 트레이딩 바이로 이제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을 말씀드렸고 탑픽은 삼성 E&A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 E&A에 비견될 만한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뭐 사실이죠. 근데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이 밸류에이션 추이를 봤을 때 여전히 건설주는 쌉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밸류 매력으로 보면 좀 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싼 건
맞아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건자재 쪽은 좀 비싼 종목군들도 일부 있지만 뭐 한샘처럼 좀 특이한 종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0.5배 밑에 굉장히 낮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안 싼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건설 업종 자체가 내수 건설이 좀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해외 쪽에 그나마 건설을 하고 있는 여기서도 삼성 E&A가 가장 비교적 높은 밸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거나 높은 PB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밸류를 받을 만한 종목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가 갖고 있는 현대건설도 이게 반영돼야 되지만 반영되지 않는 것은 뭐 국내 실적이 좋지 않은 데다가 해외 산업의 전체적인 추이도 삼성 E&A와 조금 달라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건설주가 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맞고 최근에 이제 뭐 한 달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내려가는 구간에서 수혜를 받은 것도 맞는데 그러면 본질적인 업황은 어떠냐? 싸다고 뭐 다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업황은 어떨까? 지금 착공 세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정부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공급을 다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공급 자체가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이나 지방의 전반적인 실거래가 이것도 지금 다시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이걸 잡으려고 은행권을 옥죄고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뭐 어저께 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실수요자들 얘기를 듣겠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펀더멘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가 싸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인 업황은 둔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렇게 업황이 악화되었는데 주요 건설주들의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어느 위치에 있나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져서 이익이 되고 늘어서라면 괜찮은데 지금 뭐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2024년도에 PER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뭐 약간 차별화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가 다소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결론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오를 이유가 있었으니까 오른 건 맞는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9월 달에 그 우리가 생각한 만큼 금리가 안 내려가면 금리 하락을 보고 베팅했던 종목군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나? 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들의 추가적인 모멘텀, 뭐 해외 건설이 됐든 국내 건설이 됐든 건설이 강력하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를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게 원래 경제학적으로는 맞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건설주들은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국내 건설업종에 대해서 트레이딩 바이 단기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드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9월 달에 뭐 FOMC가 금리를 25bp밖에 안 내리면 우리가 금리 내릴 수 있을까? 10월 달에도 결정을 내리기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 이후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두 건설주,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도 9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만약에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삼성 E&A 같은 경우도 글로벌 탑티어 종목군들의 움직임과 계속 결부되어서 같이 조금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들 종목의 조정이 뭐 예를 들어서 커지거나 한다면 삼성 E&A에 대한 투자 관점도 이제는 뭐 중립 이하로 좀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건설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국내 건설주는 금리 흐름에 달려 있고 삼성 E&A는 다른 이제 글로벌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시간에 종목이나 업종별로 이 밸류에이션을 역사적인 밴드로 가끔 자료를 가져오시잖아요. 근데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밸류가 낮게 좀 책정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밸류 보고 막 싸다 해서 달려들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이 역사적인 밴드 내에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올라와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업종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에는 뭐 유동성을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번에 특히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강하게 움직인 이유는 작년 재작년에 터졌던 그 빅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네. 그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한 5년 정도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완전히 뭐 주가가 폭포수처럼 떨어진 이후에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관점에서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들 밸류가 다 뭐 싼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 밴드 속에서 좀 상단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최근에 말씀드렸던 두 종목의 상승은 조금 그것과는 궤를 달리한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잘 못 움직였던 이유고요. 네. 삼성물산은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고 건설 사업부가 그나마 뭐 잘 되고 있는데 최근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건설 사업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제 건설주들은 말씀하셨던 게 맞고 최근에 움직였던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또 약간 좀 다른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건설주들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거죠. 네,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전주 어제 들썩일 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체코 정부 특사가 우리나라의 이 원전 계약 최종까지 확신한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발 노이즈를 불식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다시금 또 원전주들을 봐도 되는 것일까? 어제 어느 정도 좀 반응이 나온 종목군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목이 어떻게 보면 두 종목이 대장주격으로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조금 맥락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저점은 같습니다. 4월 17일 날 두산에너빌리티도 저점, 한전산업도 저점이었고요. 고점도 거의 비슷하죠. 7월 9일, 7월 18일. 뭐 큰 차이 없이 두 종목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최근에는 뭐 두산그룹에 이슈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제도 이제 한전산업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 외 여타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양상인데요. 뭐 이 원전 쪽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을 둘러싸고 일단 이게 뭐 될까 안 될까,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든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슈는 IAEA에서 지금 원전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어저께 또 나왔죠. 그래서 원전 산업 전체로 보면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또 그 기구에서의 발언 자체가 한국이 뭐 가장 잘한다, 뭐 공정도 뭐 그 공사 기간도 공기도 잘 지키고 예산도 잘 맞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붐업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한전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룹 이슈를 좀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다른 원전주들에게는 일정 부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결국 뭐냐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이 없으니까, 결국 기술은 있지만 자기들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결국 한국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해결될 일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성에 관련돼서는 결국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이번에 저가 수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더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별로 없을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정부가 나서서 뭔가 확실하게 미국 정부랑 좀 매조지를 해줘야, 확실하게 여기서 뭔가 이슈를 끝내줘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더 해외 쪽으로 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네. 수익성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가 수주는 더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라 이쪽 종목군들에게는 단기 매매 기회는 좀 열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였는데요. 그룹 이슈를 좀 더 끝내기 이전까지는 아마 다른 종목보다 탄력적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한전산업과 한전기술을 뭐 중심으로 해서 한전 쪽의 종목군들과 더불어 뭐 그다음에 일부 원전하면 항상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일부 테마주들의 단기 매매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단기 매매 차원에서는 한 번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시네요. 짧은 매매 정도는 가능한 시간이 아닐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눌릴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투자 팁 알려주세요. 네, 한전산업처럼 뭐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뭐 쫓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종목이 최근 차별화되면서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를 이미 인지해주고 있잖아요. 뭐 만약에 정말로 좀 그 강한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좀 차별화되고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기존적으로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에도 전부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보일러기 때문에 그 보일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 관점이 있다. 그래서 주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일러 관련주에 대해서도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다면 뭐 일정 부분의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BHI 얘기해 주셨죠. 네, 뭐 BHI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보일러 관련주들이 국내에 몇 개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